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면 청자님들 다들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겪은 사연도 그렇지만 사람 사는 것은 누구나 다 똑같구나 하고 말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잘 사는 집 사람이 또 사연 보냈나? 하실 수도 있겠네요. 물론 저도 돈이 아주 많은 건 아니고 대한민국 중산층은 된다고 생각하니 못 산다는 말은 못 하겠어요. 그것보다 놀라실 건 제 직업 때문이라 생각했죠. 제 직업이 경찰, 그것도 형사 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형사가 왜 이런 곳에 자기 이야기 미주알 고주알 보내? 하실 거예요. 예, 저도 압니다. 저 역시도 일하면서 형사님도 이런 일을 당해요? 하는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오늘 제 사연을 듣고는 아마 진중하면서도 위험이 있다는 형사들의 이미지가 달라질까 조금 걱정이 되면서도 청자님들께 제 사연으로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이렇게 용기를 낸 것이니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직업이 아무리 형사라도 집에서는 아이 엄마, 한 사람의 아내임엔 틀림이 없으니까요. 아무튼 제 직업을 이제 아셨으니 제 성격도 조금은 추리가 가능하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하는 일 때문인지 몰라도 성격이 아주 강단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일단 질문이 들어왔을 때 예, 아니요, 이 둘 중 하나에서 무조건 대답을 해줘야 직성이 풀리는 편이죠.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제 성격을 보고 넌 너 같은 애 아니면 감당을 못하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아주 놀랍게도 저희 남편은 저와 정반대의 성격을 가졌습니다. 뭘 해도 그럴까? 그래? 하고 싶은 대로 해 등 제 성미를 따라주는 것은 물론이고 평소 생활을 보면 아주 곰 같은 성격이라 볼 수 있죠. 그렇다고 결혼까지 우여곡절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결혼을 약속할 때만 하더라도 참 걱정이 많았거든요. 저는 직업 특성상 많이 바쁘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는 날과 들어가지 않는 날이 거의 반반일 정도라 사실 아내감으로는 탈락이다 싶은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제 동료들은 물론이고 부모님조차 이런 딸을 누가 데려가나 싶어서 한숨만 푹푹 쉬실 정도로 걱정이 많으셨는데 그걸 제 남편이 데려갔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람이고 이래서 세상에 인연이 있다 얘기를 하나보다 생각하게 됐죠. 당신도 알지만 나 집에도 잘 못 들어가고 집안일도 못할 수 있어. 그래도 나 같은 여자랑 결혼할 수 있겠어? 만약 아이가 태어나도 집안일은 대부분 당신이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당신 같은 여자가 뭐 어때서? 난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사는 당신의 당찬 모습이 좋아. 집안일도 그래. 그런 건 아주 사소한 문제지. 나랑 당신이랑 둘이서 낳은 자식인데 내가 좀 더 많이 일하면 뭐가 어때서? 남편이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니 제 친정엄마는 남편을 저보다도 좋아했어요. 제가 아이를 낳으면 그걸 당연하게 본인이 같이 키우겠다는 남편. 그런 남편을 제 친정엄마가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혼 전부터 남편은 제 친정을 아주 제 집처럼 오가고 하면서 사이가 좋은 편이었죠. 하지만 그에 비해 저는 이런저런 일로 바빠서 남편의 가족분들을 결혼 이야기가 오갈 때쯤 처음으로 만났답니다. 처음 본 남편의 가족은 만만치 않았어요. 평소에도 남편에게 신우가 좀 철이 없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만나보니까 남편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겠더군요. 제 성격과는 완전 정반대의 성격을 가진 신우. 그렇다고 남편처럼 곰 같은 그런 면모도 없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일이 없는 사람이었죠. 신우와 남편은 7살 차이가 났는데 딱 봐도 시부모님께서 모든 응석을 다 받아주면서 키운 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단번에 한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럴 만도 한 게 신우라는 사람이 절 처음 본 날 대뜸 하는 말이 가관이었거든요. 형사면 막 칼빵 맞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TV에서 보니까 막 폭력도 쓰고 하던데 세상에 결혼하고 나서 우리 오빠 호래비 만드는 거 아니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하나 그냥 듣고만 있었더니 제가 아무 말도 못하는 바보인 줄 알았는지 거기에 자기 딸이 이렇게 철없는 소리를 하면 말려야 할 시모는 한술 더 뜨고 있었죠. 어머머, 진짜 그러는 거 아니니? 여자가 무슨 형사야, 형사는. 그럼
너도 집에 며칠 안 들어오고 그러는 거 아니니?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하라고? 금쪽 같은 우리 아들이 해야 한다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순간 눈치를 챘죠. 이 사람들 내 직업에 불만이 있구나. 남편이랑 결혼하는 게 영 탐탁지 않아 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들으니 시부는 옆에서 헛기침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고 남편은 기겁하면서 무슨 소리 하냐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평소 큰 소리 내는 법이 없는 사람이 그래도 제 편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행동에 그저 저는 피식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솔직하게 여자가 형사로 일한다?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남자들만 가득한 회사에서 여자가 살아남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악착같이 버티고 버텨서 지금의 위치까지 온 제가 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도 신호와 시모의 말에 한마디도 지지 않고 다 맞받아 쳐줬어요. 어머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그렇고 요즘 밖에서 그런 말하면 몰매 맞아요. 그리고 칼빵 맞는 직업이 아니라 그런 범죄자를 최대한 상처 없이 제압하는 게 저희 일이고요. 도대체 어느 시대 때 이야기를 하는 거람? 맞아요, 엄마. 너도 빨리 이 사람한테 사과해. 어떻게 초면인데 그렇게 무례한 말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저와 남편이 자신들의 행동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하자 둘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지기는 싫다는 듯이 또 제 직업에 대해 입을 대더군요. 참나, 형사가 하는 일이 어차피 몸 쓰는 일밖에 더 되니? 힘으로 제압하면 그게 깡패지 뭐야. 얘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니구만. 아, 그럼 어머님은 범죄자 잡아주는 저희 같은 사람 없어도 혼자 잘 살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상에, 내일 제 동료들한테도 말해줘야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계속 선 넘는 발언에 저도 참지 못하고 제 성격 드러냈고 시모가 이런 제 말에도 계속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려고 하자 남편이 다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렸습니다. 다들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 사람 직업이 형사인 게 뭐 어때서? 나랑 결혼할 사람이니 내 마음에만 들면 되지. 그만들 하세요. 그러면서 가족들이 반대해도 자기만은 내 편이니 걱정 말라며 저를 달래주려 무척이나 애쓰더라고요. 별로 상처 입지 않았지만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전 결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죠. 솔직하게 결혼하는 건 저와 남편, 당사자인 둘인데 저들이 제 직업을 못 받아들인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나 싶었거든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문제겠지 하면서 바로 남편과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한 2년? 나름 신혼을 즐겼어요. 다른 신혼부부처럼 신혼여행다운 여행을 즐기진 못했지만 연애 때처럼 알콩달콩 잘 지냈죠. 하지만 저도 시댁에 결혼했으면 애를 낳아야지 하는 말에는 이길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아이 계획이야 세우고 있었으니 뭐 상관없다 싶어 남편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다음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귀여운 딸아이를 출산하고서 팀원들의 도움 덕에 육아휴직까지 내고 아이를 키울 수 있었어요. 둘, 셋 낳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 같지만 제 직업을 포기하고 싶진 않아 아이 하나만 낳고 사네요. 그렇게 딸아이가 4살이 되던 해 저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그날은 웬일로 시모가 제게 먼저 전화를 건 날이었죠. 결혼 후에는 웬만한 일이 없으면 시모가 저한테 먼저 전화를 거는 일이 없었거든요. 이상하단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은 전화가 왔으니 받아보자 해서 받았죠. 예, 바쁘니? 아유, 바빠도 어쩔 수 없다. 지금 완전 긴급 상황이야. 빨리 내가 말하는 곳으로 좀 와봐라. 네? 어머님, 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어딜 간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너는 항상 뭐 그리 뒷말이 많아. 어차피 점심시간 아니냐. 이 시어머니가 긴급하다 하면 얼른 뛰어오기나 할 것이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기껏 먼저 전화했다 싶었더니 이런 요구를 대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밥 먹던 것도 버려두고 한달음에 시모가 있다는 곳으로 갔죠. 왜냐하면 지금 또 무시를 했다가는 이제 말문이 제대로 트인 제 딸 앞에서 안 좋은 소리를 할 게 뻔했으니까요. 왜? 아들을 낳아야지 딸은 왜 키워? 하는 그런 쓸데없는 말이요. 아무튼 그렇게 가보니 글쎄 시모란 사람이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거하게 화투판을 벌이고 있더군요. 물론 막 큰돈들이 오가고 한 건 아닌데 10원짜리 판이라도 일단 화투판이긴 하니까요. 그래서 제 눈이 저도 모르게 찌푸러졌죠.
그도 그럴 게 아무리 작은 판이라고 해도 이게 나중에 어떻게 도박판으로 번질지 몰라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고운 시선으로 보기 힘들었으니까요. 그래서 말도 퉁명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어머님,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어디가 긴급 상황인데요. 제가 시모에게 한숨 쉬며 말하니 같이 판을 벌리던 아줌마들이 세상에 진짜 자기 며느리를 불렀네? 근데 며느리는 왜 불렀대? 하면서 저들끼리 수군거리는 겁니다. 제 말이요. 이런 자리에 저를 대체 왜 부른 건지. 그런데 시모는 그런 절 보고는 아주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이며 이러더라고요.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랬지? 잘 왔다 아가. 여기 이 사람들이 순 사기꾼년들이야. 내 며느리가 형사인 줄은 아무도 몰랐지? 너희들 다 죽었어. 아니 어머님,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누가 사기꾼이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지금 여기서 화투 치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손에 그 화투패는 내려놓고 말씀하시죠. 너는 지금 내가 긴급 상황이라고 불러서 온 애가 어떻게 나부터 잡을 생각을 안 해? 직업 윤리상 일단은 제 가족이라는 사람이 이러고 있는 것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인데다가 어쨌든 시모의 말에 출동을 해서 도착을 했으니 상황 파악이라도 하자 싶어 시모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니 정말 시모 하는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저 사람들 중에 완전 타짜가 있다니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이뤘는지 아니? 정말 저것들 다 짜고 치는 그 사기꾼들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또 이르니까 사람 바보 만드는 것도 아니고 비웃기나 하고 저런 년들은 다 잡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대충 시모가 하는 이야기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본인도 같이 하고 있었던 주제에 돈을 잃었다고 지금 저를 부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오는 한숨을 참고 증거가 있냐 물었죠. 증거? 지금 나한테 사기친 놈들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 무슨 증거 타령이야? 어머님, 아무리 저라도 증거 없이 애먼 사람들 잡진 못해요. 증거가 있어야 어떻게든 그거라도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 말처럼 뭐라고 말이라도 해볼 수 있죠. 죄도 없는 사람한테 없는 죄를 만들어 뭐라고 할 순 없잖아요. 너는 그럼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니? 저 인간들 정말 다 사기꾼이라니까. 내 며느리라는 애가 어떻게 내 말은 하나도 안 믿고 그딴 소리를 짓거려. 저기 저 아줌마들 다 사기꾼이야, 사기꾼. 그러니까 증거도 없이 무작정 그 같이 있던 아주머니들이 다 사기꾼이래요. 그 모습에 이러려고 내가 밥까지 버리고 왔나 싶어서 짜증도 나고 했지만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모가 가만히 있을 사람도 아니었기에 그냥 대충 아주머니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하고 훈계를 했죠. 그리고 시모한테도 단단히 일러뒀습니다. 10원짜리 화투도 자주 하면 도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 저한테 화풀이를 하더라고요. 너는 내 며느리라는 애가 내 편은 안 들어주고 뭐? 도박으로 처벌을 받아? 그게 네 시어미한테 할 말이야? 시모는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아주 큰 소리를 쩌렁쩌렁 울리도록 치는데 진절머리가 나서 대충 알겠다 하고는 그대로 다시 서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는 뭐 예상하시는 것처럼 시모와 제 사이는 전보다 더욱 나빠지게 됐죠. 아무튼 그렇게 딸이 점점 커가고 있고 솔직히 남편도 일을 해야 하고 하니 도저히 둘 다 아이를 온전히 봐줄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떡해요. 시모라는 사람한테는 내 아이 맡기기 불안하니 저는 미안한 마음이 가득했지만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그리고 아이를 좀 봐줄 수 있냐고. 친정엄마는 두 말도 안 하고 제 딸아이를 봐주겠다 하더라고요. 다행이라면 친정과 저희 집이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이겠네요. 아무튼 그래서 평화로운 나날이 이처럼 계속될 줄 알았던 때에 저는 이전보다 더 황당한 경우를 만났습니다. 제가 경찰이어서 싫다고 했던 시댁의 두 사람이 오히려 밖에서 제 직업을 들먹이면서 다닌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알게 된 이유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왜 저희 남편보다 어린 신우가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말하는 싸가지가 밥 말아먹은 제 신우 말이에요. 그 미친 신우가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시부차를 끌고 나갔는데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현장에도 없던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음주 측정 거부하고 도망치다가 잡힌 관할 경찰서에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내 올케 언니가 형사라고 하면서 고함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날은 엄마가 부부끼리 오붓하게 데이트라도 하라고 아이를 봐주겠다 했던 날이었어요. 이런 엄마의 배려로 저는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오랜만에 영화관을 갔다 그쪽 관할 경찰관에게 전화를 인계받은 거죠. 나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자마자 머리끝까지 화가 나더라고요. 옆에서 제 이야기를 전해들은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렇게 신우가 잡혔다는 경찰서에 남편과 함께 가게 됐는데 아주 난리도 아니더군요.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 저와 남편이 경찰서에 도착했음에도 아주 고성방가가 정말 난리도 이런 난리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내 올케 언니가 형사라고, 형사! 그런데 당신이 뭔데 나를 음주운전으로 잡아? 내가 술을 마셨다고? 누가 그래, 누가? 남자 경찰들만 있는 상황인지 이렇게 난동을 피우는 신우를 손댈 엄두도 못 내고 다들 엉거주춤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 모습을 본 남편은 당장에 달려가서 신우 머리를 한 대 때려버렸죠. 그러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이 미친년이! 넌 내 동생이라는 애가 범죄를 저질러 놓고 내 아내를 찾아? 이게 제정신이야! 남편에게 맞은 신우는 아팠는지 술김에도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고 저는 담당 경찰관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 지경이 되었냐고 말이죠. 그런데 지금까지의 사건을 자세하게 들어보니 더 가관이더라고요. 저희 시댁의 아가씨가 맞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요? 아, 형사님 맞으시죠? 안 그래도 자꾸만 형사님 이름을 대면서 자기는 형사님이 뒷배라고 자꾸만 그러길래 어쩔 수 없이 전화했습니다. 저 사람 지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나왔어요. 0.2%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라는 말에 제 입이 떡 벌어졌죠. 그도 그럴게요.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제가 입이 안 벌어지게 생겼나요? 아니, 면허도 방금 따서 제대로 운전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만취에 운전?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 겁없는 신우라는 년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라고요? 세상에. 그런 와중에 그럼 걸리기 싫다고 음주 측정도 거부하고 도망을 간 거란 말씀이세요? 네. 운전이 서툰 분이어서 금방 잡아서 천만다행이었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습니다. 잡고 나서 경찰서로 오니 계속 형사님 부르라고 난동을 부리고 저희가 지금 여경이 없어서 멋대로 손대기도 애매하고 말이죠. 아, 예, 그 마음 이해하죠. 잠시만요. 저도 남편한테 지금 상황 제대로 다시 전달하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을 했어요. 남편은 머리가 아픈지 머리를 잡으면서 저보고 미안하다고 자기 가족이라 부끄럽다며 경찰한테 법대로 처리해달라 말하자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경찰에게 다시 가서 그냥 제대로 처벌받게 처리해달라 했죠. 저도 뭐가 아쉬워서 범죄 저지른 사람을 봐주니 많이 하겠습니까? 그럴 능력도 없고 능력이 돼도 이런 사람한테는 해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다들 법을 지키고 사는 법치국가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죠. 저와 남편이 이렇게 신우가 친 사고를 수습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신우가 다음날 정신을 차리고 시모까지 대동해서 저한테 왔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경찰서까지 말이죠. 아니, 얘야. 얘가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으로 그랬다는데 어떻게 좀 안 되겠니? 면허 취소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 저기 어머님, 아가씨는 지금 범죄를 저질렀어요. 다행스럽게도 만취 중에 사고가 하나도 없어서 천만다행인 거지. 아가씨가 지금 당장이라도 처벌받을 수 있을 만큼의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다. 너는 어떻게 애가 그렇게 냉정해? 벌을 받을 사람이 네 가족이야. 네 신우라고. 네, 제 가족이니 더욱더 확실하게 처벌받아야죠. 저요, 그런 범죄자들 잡는 경찰입니다. 그런데 제가 죄를 지은 제 가족을 봐주라고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제가 이토록 확고한 태도를 보이면서 제대로 벌을 받아라 자꾸만 그러니까 신우가 났는지 잔뜩 울먹이면서 저한테 애처로운 척을 하더라고요. 언니는 내 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들떠서 그랬겠어요. 저도 제가 그렇게 취해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친구들이랑 운전할 수 있다고 축하 겸해서 술 몇 잔 마신 게 전부인데. 아가씨, 그 몇 잔으로 나올 수치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0.2%라는 말은 당신이 소주를 병째로 마셨다 해도 모자랄 수치라고. 그냥 벌 받으세요. 그게 제일 깔끔하게 처리할 방법이니까. 근처에서 같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동료들이 이런 상황을 보고 넌더리가 난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데 전 그저 이런 일이 저한테도 일어났다는 사실에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가끔씩이지만 동료들 중에도 가족이 경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거 하나 무마 못 시켜주냐 하면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조용히 불러서 따로 말을 하지 이렇게까지 대놓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당연하겠죠. 본인들이 잘못했으니 받는 벌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저희 시모와 신유란 인간은 이렇게 당당하게 찾아와서 큰 소리까지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아무튼 저한테 도저히 말이 안 통한다 싶었는지 이제는 남편에게도 무슨 말을 했던 모양인데 남편이 집에서 전화로 신우한테 엄청 혼을 내면서 우리 집사람 말처럼 그냥 벌 제대로 받아. 안 그러면 너랑 나랑 의절이야 하고 단호하게 끊어내더라고요. 이게 혈중 알코올 농도 0.2%라는 수치는 뭐 고려고 뭐고 할 것도 없이 바로 형사고소거든요. 초범이라도 실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최소로 벌을 받아도 1,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인 생각보다 무거운 죄예요. 이만큼 무거운 죄인데 그냥 넘기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신우를 하늘이 도왔는지 실형보다는 벌금형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그것도 최소단이라는 1,000만 원으로 말이죠. 초범이기도 하고 신우가 반성하고 있음을 반성문으로 제출했던 게 조금은 도움이 된 것 같더라고요. 물론 술을 마시고 운전한 거리도 짧고 말이죠. 아무튼 이 일이 있고 난 뒤로는 시모랑 신우가 좀 조용해졌습니다. 자기들 생각처럼 죄를 짓고도 제가 넘겨줄 것이라 생각한 것이 자기들 착각임을 알았으니까요. 거기에 평소에 저한테 했던 행동들 때문에 더 책 잡힐 구석이 있다 생각했는지 알아서 자숙을 하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조용한 날들이 계속되던 중 제 관할에 신고가 하나 들어오면서 다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어온 신고에 대해 살펴보니 사태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열심히 긁어모으고 있었는데 그때 다급하게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건 친정엄마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죠. 저도 모르게 아빠의 전화에 뭐? 엄마가 사고라고? 소리를 쳐서 옆에서 듣고 있던 제 부하 직원이 허둥지둥 어쩔 줄 모르는 저를 보고는 자기가 자료 조사하고 있을 테니 얼른 가보라고. 그 말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하지만 제가 도착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엄마는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눈을 감으셨습니다. 마치 가는 길 전에 제 얼굴은 꼭 보고 가겠다고 다짐한 사람처럼 말이죠. 엄마 일에 전 너무 슬펐어요. 엄마에게 자식이라곤 저 하나뿐이라 그간 속속였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죠. 저는 눈물을 애써 참아가며 엄마의 장례식을 치렀고 조문객들을 받았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눈물도 안 나올 때가 있다던데 제가 딱 그 짝이었는데요. 조문객들은 울지 않는 저를 보고서 직업이 그래서 그런지 딸내미가 냉정하네. 자기 엄마가 죽었다는데 하면서 수군거렸지만 그런 제 마음을 대변하듯 제 남편이 저 대신 많이 울어주어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물론 엄마의 장례식에는 시댁 식구들도 와서 이때만큼은 얌전히 조문을 하고 돌아가더군요. 아니, 그럴 줄 알았죠. 시댁 식구들이 조문을 와서 식사를 하기에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은 남편을 옆에 앉히고 먹을 마음은 없지만 저도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려 했습니다. 제가 안 먹으면 남편도 안 먹겠다 고집을 피울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런데 국에 신나게 밥을 말아서 먹던 시모가 갑자기 뜨던 술도 멈추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싸돈 사고로 돌아가셨다며? 어쩜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르는 거야. 너도 일하면서 조심해야 한다. 생전 처음으로 시모에게 걱정이란 말을 들은 날이었죠. 그래도 가족이라고 날 위해서 저런 말을 해주는구나 싶어서 저도 그러게요 하고 대답은 했는데 그 다음 말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안싸돈 보험은 들어뒀니? 이렇게 가면 가족들 고생인데 보험은 들어놨어야 할 텐데. 갑자기 보험 이야기를 하며 보험금은 얼마나 나온다니 하면서 묻는데 저는 떨떠름하지만 보험회사 직원이랑 이야기해봤는데 5억 정도 된다 하더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혹시라도 자기네에 손 벌릴까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닐까 했거든요.
그랬더니 신우가 대뜸 시모의 옆에서 어머 잘됐다 라고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신우를 빤히 쳐다봤죠. 남편도 신우의 그 말에 숟가락을 멈칫했고요. 저희 신우는 말이죠. 대학 졸업하고 취직도 안 하고 카페에서 4시간짜리 알바하면서 지내고 있었거든요. 요즘 음주운전하고 벌받은 것 때문에 정신 차렸나 싶었는데 보험금 이야기를 듣더니 갑자기 자기 사업 이야기를 불쑥 꺼냈죠. 카페를 창업하고 싶었는데 잘됐다 언니. 안 그래도 창업 비용이 좀 모자랐거든요. 보험금이 5억이라고요? 그러면 저 좀 도와주세요. 가족 좋다는 게 다 뭐겠어요. 사고로 돌아가신 분이 계신 자리에서 너무나 해맑게 웃으면서 미친 소리를 하기에 전 대꾸도 안 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없이 조용하니까 갑자기 시모도 옆에서 한술 더 뜨더라고요. 예, 얘기를 들었으면 대답을 해야지. 네 신우가 정신 차리고 사업 한번 해본다 하잖니. 딱 보니까 너희 집 조문객도 많아서 부조금도 많이 들어오겠는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60만 부릴 테니 딱 1억만 보태줘라. 응? 이러면서 제가 시집와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 아들이 더 주부 같아져서 밖에서 아들 이야기할 때 자기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면서 그러면서 이참에 며느리 노릇 좀 해보라 하더군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조용히 있던 시부도 이때만큼은 시모 말을 거들었단 겁니다. 배신감이 들었죠. 이 사람 말이 맞다. 며느리가 시부모가 있는데 애교 한번 부린 적도 없고 말이야. 네가 영 살가운 구석이 없어서 정부치기 얼마나 어려웠는지 아니? 이참에 가족도 도와주고 우리 사이도 이전보다 좀 돈독해지면 좋잖냐. 가뜩이나 저는 엄마가 돌아가신 슬픈 기분을 억누르고 있는데 가족이란 인간들이 이러고 있다니. 속이 뒤집어져도 수십 번은 뒤집어질 만한 상황이었죠. 그런 말이 어이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더니 앞에서 계속 조잘조잘. 그 모습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목에 핏대까지 세워가며 부들거리다가 밥 먹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런 남편에 저도 시부모 말에 대꾸도 안 하고 남편 따라 나갔고요. 솔직히 대꾸할 가치도 없고 엄마 장례식장에서 화내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저희 부부의 이런 행동에 뒤에서 웬일이니 지금 시부모를 무시하는 게야? 하는 소리를 짓거렸지만 저흰 이런 말을 무시하고 나갔습니다. 재빠르게 나간 남편을 찾아 장례식장 밖으로 가니 어디선가 크게 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건 제 남편이었어요. 뒤쫓아 나온 제 얼굴을 본 남편은 더욱 크게 울부짖었죠. 내가 미안해 여보. 저런 인간들이 내 가족이라서 내가 미안. 내가 당신 얼굴을 볼 면목이 없다 진짜. 남편은 자기 가족들의 모습에 너무 화가 나고 미안해서 그러고 있었던 거였어요. 장례식장 안에서 큰 소리를 내도 될 상황이었는데 제가 참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더 이상의 소란은 일으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곤 그런 말을 듣게 만들어서 저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엉엉 울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저 인간들 저러는 거 하루 이틀이야? 괜찮아 하고 남편 달랬죠.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모친상을 다 끝내고 저는 직장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 전에 제가 처리하고 있던 사고는 다름 아닌 뺑소니 사건이었는데 이제 복귀했으니 그 건을 마저 처리하려고 했죠. 제 뒤를 이어 사건을 조사하던 후배가 어떻게든 CCTV를 어렵게 확보를 하긴 했는데 이거로는 범인을 딱 특정하기 어려워서 CCTV 영상을 증거로 쓰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도 좀 보여달라고 해서 봤는데 영상을 본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였죠. CCTV 모서리 끝에 뺑소니범의 모습이 보였는데 얼굴은 안 보이지만 그 뺑소니범의 가방은 어딘가 익숙했거든요. 그건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의 가방이었죠. 저희 직업상 범인을 검거한다는 일이 큰 명예이자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CCTV를 본 후에 돌아가신 엄마가 저를 도와주는 것 같았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시모라는 인간은 엄마 장례식이 끝난 뒤부터 계속 연락이 와서 보험금 언제 수령하냐, 그거 받아서 좀 도와주라 하면서 전화를 계속했는데 저는 그런 시모에게 그냥 말했습니다. 1억 도와달라고 하셨죠? 1억 말고 시원하게 5억짜리 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제서야 시모는 약속하는 거다 하면서 더 이상 전화를 안 하더군요. 그 반응에 저는 더 마음을 굳게 먹을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도와줄 필요도 없는 사람이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담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궁금하실 수 있겠네요. 제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 바로 CCTV에 찍힌 사람이 영락없는 제 신우란 인간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실루엣의 가방이 그걸 증명하고 있었죠. 그 가방은 남편도 잘 아는 가방이었거든요. 저는 혹시 몰라 남편에게도 CCTV 캡처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남편 역시도 이게 왜? 동생 가방이네 하고 말했죠. 범인은 빼박이었습니다. 어떤 가방이길래 그러냐 하실 것 같은데 그 가방으로 말하자면 저와 남편이 신우의 대학 졸업을 기념으로 수제 공방에서 직접 의뢰해서 만든 세상에 하나뿐인 가방이었습니다. 색상은 물론이고 디자인 역시도 꽤나 독특하게 만든 가방이었죠. 더군다나 그 가방에 매달고 있는 인형 또한 얼마 전에 신우가 어렵게 구했다는 인형이었는데요. 그게 또 자랑을 하겠다면서 가족톡에다 올린 사진이 있었거든요. 저는 일단 남편에게 현재 상황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참담한 표정을 했지만 전에도 그랬지만 죄를 지었으면 달게 받아야지 하고 지금 상황을 받아들였죠. 그날 저녁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시모와 신우가 득달같이 저희 집에 쳐들어왔더라고요. 왜 제가 5억을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는 며칠 잠자마자 조급해진 모양이더군요. 그런 둘을 저는 일단 앉혀놓고 서류 하나를 받아보시라 하며 들이밀었습니다. 그건 남편에게도 보여줬던 그 CCTV 화면의 캡처본이었죠. 물론 조금 더 내용이 들어가 목격자를 찾습니다 하고 적힌 전단지였지만요. 전 그 전단지를 건네줄 듯 하면서 시모와 신우의 얼굴에 냅다 집어 던졌어요. 시모는 이게 미쳤나 하면서 전단지를 보고 굳어버렸고 신우는 무슨 짓이에요 하면서 전단지를 보고는 사색이 되었죠. 그런데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이 신우는 그 가방에 대해 얼마나 애착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날도 어김없이 그 가방을 들고 왔더군요. 그래서 저는 전단지 속 가방을 콕 집어서 신우에게 말했죠. 어떻게 발뺌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거 아가씨 맞죠? 세상에 어떻게 같은 일을 반복할 수 있어요? 금붕어도 아가씨보단 머리가 좋겠네요. 한동안 굳어있던 시모는 제게 설명을 요구했고 자초지종을 다 들은 시모는 신우의 등짝을 퍽퍽 때리면서 소리쳤어요. 신우는 맞으면서도 시모 말에 말대꾸를 했고요. 네가 정말 미친년이야? 어? 진짜 미쳤어 미쳤어. 어떻게 또 운전에 손을 댈 생각을 해? 거기다 이제는 뭐? 사람을 쳐? 그래놓고 도망을 갔다고? 차가 없으니까 전동 킥보드라도 탄 거지. 급했단 말이야. 그리고 저 사람이 갑자기 내 앞을 가로막은 거라고. 난 잘못 없어. 이 미친 거사, 이 화상아. 이게 지금 네가 잘못이 있다 없다는 말에서 될 일인 줄 알아? 어? 지금 네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아냔 말이야. 신우의 죄는 생각보다 컸어요.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도보를 걷던 행인을 쳤거든요. 그런데 당시 신우는 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게다가 안전모드 없이 운전을 하고는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세상에 이 인간이 간이 부어 터진 건지.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신우는 일단 그 자리에서 도망을 치려고 하더군요. 가방을 들고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달려가는데 다행히 남편이 먼저 반응하고 어딜 가냐고 현관을 막아섰죠. 자칫 잘못하면 영락없이 잡혀가게 생겼으니 시모도 합세해서 실랑이를 벌였는데 마침 제가 시모와 신우가 오자마자 부른 사건 담당 동료 형사가 저희 집에 도착해 신우는 유력 용의자로 긴급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긴 조사 기간이 필요 없이 곧 신우는 진짜 뺑소니범으로 판명이 났죠. 신우가 친 행위는 80세 노인이었어요. 나이가 있는 사람이라 상태는 심각했고 그대로 달아나버린 신우 때문에 밤길에 발견도 늦었죠. 지금 그 노인은 수술 후 한방병원에 있는데 하반신에 마비가 오고 머리도 크게 다쳐서 의식을 차린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 피해 가족은 어떻게라도 범인을 찾겠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건이 저한테까지 넘어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신우가 무면허의 대인 사고잖아요? 그래서 보험 처리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자 가족은 합의금으로 5억을 부른 상태고요. 제가 왜 5억짜리를 해드린다고 했는지 이제 감이 좀 오시죠? 합의금 5억을 말한 거예요, 저는.
말했잖아. 내가 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앞으로 와서 박은 거라니까. 그런데 왜 내가 벌을 받아야 해? 왜 내가 사고를 낸 게 되냐고. 내가 왜 뺑소니 범이야? 신우는 겁을 잔뜩 먹고는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계속 큰 소리를 냈는데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킥보드는 보통 무면허라 할지라도 원래는 10만 원의 범칙금만 있는데요. 이렇게 대인 사고를 내는 경우에는 자동차 운전과 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거기다 신우는 뺑소니죠. 게다가 이번이 두 번째 사건인데 이전 사건이 일어난 지 이날로부터 기간도 짧았고요. 이건 절대 감형이나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괘씸하다고 가중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언니, 제발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제발요. 저 이렇게 벌 받기 싫어요. 이 인간은 도무지 반성이라는 걸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또다시 제게 사건을 덮어달라 요구를 하더군요. 하지만 그래도 시모는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싶었겠죠. 어차피 경찰 조사도 받았겠다. 뺑소니 범으로 확정이 됐겠다. 이 상황을 뒤집을 수 없다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전 당당하게 진범을 찾았다는 소식을 피해자 가족에게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피해자 가족은 당장이라도 신우의 멱살을 잡고 늘어질 정도로 분노했어요. 가족을 사고로 잃어본 저는 그 심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에게 험한 말, 험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 가족들을 말리지 않았죠. 신우는 그 가족 앞에서 싹싹 빌면서 고의가 아니라는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피해자 가족은 뭐? 고의가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하며 그런 신우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았죠. 정말 고의가 아니라니까요. 저도 그 사람이 제 앞으로 와서 그냥 받고 지나가길래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나 하고 그랬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인지 전혀 몰랐다고요. 밤이라서 앞도 제대로 안 보이기도 했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신 지금 우리 아버지 앞에 가서 바짝 엎드려 용서를 빌지는 못할 망정. 뭐?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앞에 와서 박았다고? 어떻게 그걸 변명이라고 할 수 있어? 아이고, 진정하세요. 얘가 아직 철이 없고 어려서 말을 잘못한 겁니다. 정말로 반성하고 있어요. 시모는 그래도 신우 편을 들어주겠다고 잔뜩 변명만 늘어놓는 신우가 반성을 하고 있다며 말을 하는데 태도가 저 따윈데 어떤 피해자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믿겠어요? 결국 피해자 가족의 험한 독굴 뿐이었죠. 저게 지금 반성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까? 당신 눈에는 저 태도가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냐고요? 그래, 지금 이런 년이니까 뺑소니로 우리 아버지를 치고 그냥 갔겠지. 자식 교육 어떻게 시킨 겁니까? 아까부터 자꾸 연연 하는데 나도 당신들 고소할 거야.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고소할 거라고. 고소? 그래, 우리 고소해라. 나도 너 같은 년 절대 합의 못 해주니까 아주 그냥 이번 기회에 감방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고 오라고. 신우는 지금 자신이 절대 불리한 상황임을 모르는지 피해자 가족한테 오히려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받겠다며 큰 소리를 쳤는데 이런 상황을 보는 내내 저는 머리가 아프고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지켜보던 남편도 안색이 파랗게 질려서 저한테 어쩔 줄 몰라 했고요. 시보와 시모 역시 그런 신우의 성질을 말리기 바빴습니다. 당연했겠죠. 지금 이 이상으로 더했다가는 합의는커녕 제대로 깜빵에서 살게 될 테니 말입니다. 아무튼 범인이 밝혀지고 난 뒤에 사건은 더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뺑소니로 바로 형사고소가 진행이 되었고요. 이전 음주 사건과 합해서 판사님은 역시나 반성은커녕 또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전보다 형량이 좀 더 무겁게 나왔습니다. 형사고소 끝에 신우에게는 총 2년의 실형이 떨어졌는데요. 남편을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신우의 형을 듣자마자 단체로 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제가 형사니까 도와줄 수 있지 않냐면서요.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길래 누가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가요. 그리고 어차피 제 사건도 아니에요. 가족이라서 저는 맡을 수도 없고요. 그래도 저 어린 것을 깜빵에 보낼 순 없지 않니? 아가, 가족인데 이번 한 번이라도 좀 도와다오. 저번에도 애가 철이 없어 저지른 일을 수습해주지도 않았잖니. 아버님, 그렇게 딸이 귀했으면 애초에 교육을 잘하셨어야죠. 그리고 범죄를 저지른 건 아가씨인데 왜 제가 그걸 수습해줘야 해요? 그냥 이번 기회에 깜빵 들어가서 철 좀 들어오라고 해요. 저는 아무 도움도 못 드리니까. 시부는 제 말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자신들이 딸을 저렇게 키워놨으니 그 죄는 본인이 달게 감당을 해야죠. 나이가 몇인데. 하지만 시부모는 도저히 신우를 깜빵에 보낼 순 없었는지 신우의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는데요. 당연히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가족도 지지 않고 그날 신우가 했던 말을 다 녹음해서 증거로 제출했으니까요.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했는지 아니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는지 시부모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저에게 연락하고 또 집까지 찾아와서 지 딸을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빌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저는 아무것도 도와줄 게 없어요. 그러길래 범죄를 저지르라 누가 협박이라도 했나요? 게다가 그날 제가 신우한테 그렇게 신경질을 있는 대로 다 부리라 협박을 했나요? 다 본인이 자처한 일이니 응당 죗값을 받아야죠. 이런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남편은 질렸다는 듯이 자기가 먼저 나서서 가족들과 연을 끊자고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그 말에 그래도 가족인데 괜찮겠어? 하고 남편의 의중을 한 번 더 물었지만 남편은 확고했습니다. 당신한테 정말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내 가족이라고. 어떻게 이게 한 배에서 난 남매인지 난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도 여보, 가족은 가족이야. 나중에 되면 후회할지도 모르는데 정말 그 결정 괜찮겠어? 정말 나도 솔직하게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어. 그런데 여보, 우리 딸을 생각하면 내 가족이란 사람들을 여기서 끊어내는 게 맞다 생각해 난. 나중에 그 인간들이 우리 딸까지 내 동생처럼 만들면 어떡해. 남편의 마음을 저는 100번 이해했습니다. 지금 당장 신우의 행동만 보더라도 솔직한 말로는 부모가 잘못했다고밖에 말을 못하겠거든요. 제 남편은 첫째의 장남이라는 이유로 엄하게 키워놓고선 신우는 7살이나 어리고 막내의 여자라고 우쭈쭈 키웠으니 그 대가를 지금 달게 받고 있는 거겠죠. 아무튼 남편은 2번 다시는 저런 범죄자 집안이랑 같이 있고 싶지도 상종도 하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전 그런 남편의 의견을 존중했어요. 저 역시도 제 딸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시댁 식구들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은 마찬가지였으니까요. 피해자 가족들은 끝내 합의금을 2억 정도 받기로 했던 모양이더군요. 끝까지 5억을 주장했지만 이게 솔직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람 목숨이 정말 크지가 않거든요. 5억에서 2억으로 줄었지만 그렇다고 시댁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살던 집을 팔고 그 합의금을 대줘야 했거든요. 거기다 피해 노인이 후유증이 생기면 그건 역시도 평생 책임을 져야 하고요. 아마 신우는 형을 살고 나와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지 못할 겁니다. 평생요. 그 뒤로 시댁 식구들은 집을 팔고 어디 근처 월세방을 얻어서 산다는 모양인데 연을 끊겠다는 남편에게 끈질기게 연락해서 본인들을 거두어달라 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루는 저와 같이 집에 있는데 큰 소리를 내서 깜짝 놀랐거든요. 제발 그만 좀 전화하세요. 전 이제 당신들이랑 연을 끊겠다니까요. 본인들이 지금까지 잘못이란 잘못은 다 저질러 놓고는 그놈의 안 도와줬단 핑계도 그만하시고요. 제 아내가 경찰이라는 사람이지 당신들 죄 덮어주는 그런 나쁜 경찰인 줄 압니까? 아셨으면 이제 전화 좀 제발 그만해요. 자신의 가족에게 정이 떨어져도 벌써 다 떨어진 남편은 알아서 사세요. 당신 같은 사람들 난 모르니까 하고 확고하게 대답을 했고요. 제가 옆에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 또 어머님 아버님 전화 오신 거야? 하고 물으니 남편은 이제 2번 다신 전화 안 올 거야. 내일이라도 당장 휴대폰 가게 가서 전화번호도 바꿀 거고 아주 지긋지긋하다 이제 하면서 혀를 내둘렀죠. 깜빵에 간 신우 역시도 적응을 못하는 듯했어요. 틈만 나면 저희 집으로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에는 여전히 철이 없는 것이 느껴졌죠. 자기를 여기서 빨리 꺼내줄 방법은 없냐고 집에 가고 싶다는 투정뿐이었으니까요. 죄를 뉘우치는 모습도 노력도 없는 그 편지를 저는 이제 읽지도 않고 버리는 중입니다. 이런 인간은 저도 더 이상 상종하기 싫었으니까요. 아무튼 저희 가족들은 시댁과의 연을 끊고 지금은 홀로 남아 계신 제 친정아빠를 불러 함께 지내는 중입니다. 엄마가 그렇게 사고로 돌아가시고 아빠가 굉장히 쓸쓸해하시는 걸 저희 딸아이가 많은 도움을 주는 모양이더라고요. 혹시나 시댁 식구들이 찾아와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걱정이긴 하지만 제 직업이 형사라는 걸 아니 알아서 조심들 하겠죠? 형사라고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이처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두 겪으며 살고 있죠.
하지만 저는 꼭 이 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람이기에 사람답게 행동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말이죠. 서로 지킬 것은 지키면서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자 이 말입니다. 제가 청자님께 들려드릴 사연은 여기까지고요. 어떻게 사건들이 워낙 복잡하게 많아서 재미있게 들어주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파이팅 넘치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